자, 일단 여러분들 본인이 3등급 이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8번 같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단별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자, 본인이 이제 3등급보다 이제 좀 높은 등급이고 더 높은 등급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 1문단을 읽어.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8번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야. 8번에서 3번 선지 처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 문단 읽어주는 거야. 또 이 문단에 해당하는 거 선지 또 처리를 해주는 거지. 3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 나서 그 핵심 정보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 한 문단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정보들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보니까요. 중합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해줬고 이제 EBS 연결을 시켜준 건데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에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돼. 정의가 인식이 안 되면 뒤에 내용들 다 튕겨나간다. 그 다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메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다. 개념명 자체에서도 알 수 있겠지? 하나씩 결합을 했으니까 단일 결합인 거야. 그 다음에 두 쌍을 공유하면 단일이 아니라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은 강하다. 아무래도 이제 붙는 것들이 많으면 이렇게 붙는 것보단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붙는 거 점점 이제 결합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결합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대. 자, 8개. 뭔가 이제 짝수가 느낌이 좋죠.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4개의 전자니까 8개 돼야지 안정된다며. 그러면 4개가 더 필요한 거네. 그래서 다른 녀석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돼서 이제 거대한 분자 골격을 이룬다고 하네. 그러면 여기까지 처리했을 때 8번 선지에서 1번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겠죠. 나머지 선지는 또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럼 3문단 갑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다. 자, 탄소 원자 처음 나왔니? 앞에서 탄소 원자 얘기해줬죠. 탄소 원자 하면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이 되겠네. 2개의 탄소 원자랑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당 4개씩 이제 전자들이 붙어 있겠네. 자, 그 다음에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사후적인 그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에틸렌의 이제 구조를 보면요. 자, 8번 문항에서 2번 보면요.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이중 결합도 돼 있고 수소 원자랑 단일 결합도 돼 있죠. 그래서 2번 괜찮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 다 읽고 나서 처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선지입니다. 2번 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쪽으로 갈게요. 에틸렌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중합을 하는지 보니까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대. 8개가 아니라 7개니까 불안정한 상태인 거네.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얘가 이제 7개니까 안정이 되려면 하나 어디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 그림을 봤을 때 원래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처럼 얘네가 이중결합이 단단하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과산화물 게시제란 녀석이 7개의 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이 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7개죠. 그럼 8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안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틸렌에서 뺏어오는 겁니다. 한쪽 결합을 여기서 이제 끊어버려서 각각 하나씩 전자들이 남으니까 이 전자 하나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8개가 돼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에틸렌이란 녀석은 원래 안정된 상태였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죠.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해서 단일 결합을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 뺏어 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홀로 남은 녀석이 생기는 거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애한테 뺏어와야 되는 거야. 원래 요거 이제 따로 이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다른 에틸렌 있겠죠. 다른 에틸렌을 또 한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뺏어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사후적인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요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의 이해를 해주면 좋냐면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뺏어온다에 집중을 해줘. 안정화가 되려면 공 두 개가 있어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근데 이제 문제는 A란 녀석이 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녀석한테 뺏어와야 되겠지. 근데 이제 B가 공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B한테서 뺏어왔어. 자, 그러면 B는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럼 얘도 불안정해졌으니까 또 다른 녀석한테 뺏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C한테 뺏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n번째 마지막이라고 합시다. 자, 마지막도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뺏기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또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합니다. 뺏어오는 거야. 자, B한테서 이제 A가 뺏어왔어.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됩니다. B가 또 C한테 뺏고 C가 D한테 뺏고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고,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 n번째에 공 하나만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A, B, C, N 뭐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겠는데, 반대 측면에서도 A-, B-, C-, 점점점 N-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들이 이제 뺏어와. 결국엔 마지막에 N-번째에 있는 녀석은 공 뺏기겠죠. 하나밖에 안 남아. 얘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고 N-번째에 있는 녀석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 한 개짜리를 갖고 있는 녀석이 둘이 만나 이제 안정이 되겠죠. 불안정한 사슬과 불안정한 사슬 두 가지가 만나서 이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요 정도의 이해는 해봄직하다고, 아, 계속해서 공 뺏어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됐으니까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는 거죠. 뺏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기억까지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이해한 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본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8번 4번 보니까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지죠. 이 과산화물 게시제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잖아, 공 뺏어오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겠니? 본인이 3등급 이하라고 하면 문단별로 한번 대응시켜가지고 처리를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가에서 1문단서부터 잘 처리를 해줘야 돼. 이 평가원은 비교 대조를 시켜주는 글을 되게 좋아해.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의 근거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네. 근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나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 A연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지금 솔직하게 대답해. 정의 보였어 안 보였어? 보여야 돼. B하는 A, 내가 얼마나 강조 많이 했니? 도덕 문장이라는 정의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뒤에 내용 다 튕겨나가는 거야. 뒤에서 이제 옳고 그름 얘기 꺼내잖아? 그럼 도덕 문장이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됐으니까 못 바꿔 쓰는 거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그 다음에 정의가 또 나와. 진리적 합성. B 즉 A로 정의 내리는 것도 평가원이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적 합성, 참 또는 거짓. 뒤에서 이제 참 또는 거짓 얘기 나오면 진리적 합성이라고 바꿨어야 되는 거야. 전통 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이제 잡는 거고, A연은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없다, 참 거짓 따질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줄 때 있잖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출제자가 이제 글쓴이가 볼 때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녀석을 꼭 인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1문단의 뉘앙스를 봤을 때 전통 윤리학을 중시하고 있어, A어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어. A어 쪽으로 저울이 기울었다는 거 인지가 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입장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볼게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 또 B하는 A 보이니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라고 했죠.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 계속 B하는 A야. 요즘에 A는 B 너무 쉬워서 안 내나봐. 평가원이 자꾸 B하는 A로 해가지고 정의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글을 자꾸 쓰고 있어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석적 문장은 네모다. 관련된 핵심어가 딱 나와야 돼. 정의 검증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뽑혀야 돼. 종합적 문장은 경험 뽑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뒤에 읽을 때 경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종합적 문장이라고 읽을 수 있겠고, 정의 같은 거 얘기하잖아? 그럼 분석적 문장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돼. 근데 A어가 지금 뭐래?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된 종합적 문장이라고 일리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뒤에 내용이 예상이 돼야 돼. 진리적 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돼. 근데 진리적 합성이 없대. 그러면 도덕 문장 분석적이면 안 되겠지. 종합적도 아니겠지. 지금 이 비금친대까지 읽었을 때 뒤에 내용이 예상이 돼야 되는 거야. 분석적이면 안 되겠고 종합적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은 A다라는 도덕적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if 문장 보이지? 뭐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분석적이지 않죠. 그래서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니까 분석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말의 뉘앙스를 파악해줘야 돼. 지금 여기서 분석적이기 위한 조건을 얘기했고 조건에 안 맞는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요거 혈압 정리가 딱 되죠. 이 앞에서는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뒤에는 뭐야? 종합적 문장이 아니다. 경험적 관찰 이 말을 봤을 때 종합적 문장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탑다운에 따라서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쪽에서 분석적 얘기했으면 다른 하나에서 이제 종합적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탑다운 응용을 해줘야 됩니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으니까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습니다. 더 읽어나가 봅시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1문단에서부터 A어 쪽이 중요해 라고 계속해서 출제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어의 주장 절대 놓치면 안 돼.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정서적 의미, 감정이나 태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정서적 의미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진리적 합성 하면 이제 말 바꿔 써야 되겠죠? 참 또는 거짓. 기억 안 나면 돌아가세요. 참 또는 거짓을 갖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몰라. 그럼 궁금해야지.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표현적 용법 여기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B하는 A 계속 나오는 거죠.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 하면 딱 핵심어 뽑아봐. 감정. 자 그럼 기술적 용법에서는 사실. 지금 이 문단의 전개랑 유사하다는 거 느껴질까? 하나는 표현적 용법 얘기하고 또 하나는 또 기술적 용법 얘기하겠지.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기술적이라면 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덕 문장 떠올라야 되는 거야. 기술적이라면 도덕 문장이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요. 사실을 기술했으니까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기술적 얘기했으니까 뒤에서 표현적 얘기해야 되겠죠. 기술적의 결론이 뭐였어? 도덕 문장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죠. 사실 검증 가능해 안 가능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했잖아. 표현적 문장은 반대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응용하는 한국인은 적어요. 자 우리는 응용하는 한국인이 됩시다. 반면에 반대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반대말 나와야 되겠지. 표현적 용법에서는 도덕 문장이겠어 아니겠어? 도덕 문장이 겠지. 기술에선 도덕 문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잖아. 감정 쪽이잖아. 경험적 검증이 되겠어? 안 되겠죠.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표현적 용법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즉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왜? A어에게 도둑질은 나쁘다. 이런 도덕 문장은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는 감정을 담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표현적 용법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앞에서 주장이 뭐였어?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쪽이라고 봤을까? 표현적이라고 봤을까? 당연히 표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게 표현적인지 기술적인지 구분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네. A어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진리적 합성 갖는다. 여기서 참 거짓을 판단한다 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적 합성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도덕 문장을 기술적 용법으로 보았다. 요런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겁나 이제 어렵게 써놨어. A어는 감정, 정서 쪽을 중시했잖아. 그러면 감정의 주체를 중시하겠죠. 감정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지 않았겠죠. A어는 감정 주체를 중시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이는 전통적인 지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지칭 대상 바꿔서 읽으라고 했죠. 앞에 내용이 뭐였어? A어는 감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않다. 감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거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한대.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이 뭘까 그럼? 감정 주체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게 전통 윤리학자들의 가정을 부정을 해버린 거래. 그러면 전통 윤리학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얘네는 전통 윤리학자는 독립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써버린 거야.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 부정한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선지를 구성하면 빡센 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주기보다는 추론을 요구를 했어. 근데 이 추론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론이 아니라 다 기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강조하는 문장의 4가지 요소, 탑다운 이런 요소들에서 다 비롯되는 거라고. 너네한테 다 가르쳤던 것들이야. 다만 체화가 아직 안 된 거죠. 꾸준하게 체화를 시키도록 이 방향성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아직은 그 경지까지 도달을 못했을 뿐인 거야.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나를 믿고 쭉 갑시다. 여러분들 하면 돼요. 나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A어는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참과 거짓이 있다고 오해를 해버렸어. 표현적하고 기술적하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A어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같은 경우는 도덕 문장이 아니야. 근데 이제 표현적 같은 경우는 도덕 문장이야. 근데 얘는 사실을 기술할 수 없어. 즉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어. 도덕 문장은 표현적이다. 근데 사람들은 기술적이라고 착각을 해버렸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판단 가능하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 출제자가 중시 여기는 그 녀석의 주장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A어 마지막까지 감정 주체로부터 독립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전통적 윤리 같은 경우는 독립이 된다. 가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12번 문제.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 지금 1번 보자마자 기술적 용법 뭐가 떠올라? 기술적 문장이니까 이 앞에서 기술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표현적이었죠. 근데 1번 선지에선 기술적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위치 파악하면 되는 거야. 서랍 정리가 돼 있으니까 바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봤다시피 if 문장, 서랍 정리 이런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했다. 4번 선지 보면요.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사실 이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의를 인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야. 사실하면 뭐하고 연관되니 얘들아? 사실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죠. 근데 이제 4번은 뭐래? 사실의 종류에 따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 기술적 용법하고? 안 되겠죠. 사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죠. 사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용법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 4번 되겠죠. 사실은 5번 선지 넘어가기 전에 4번을 찍고 넘어갔어야 돼. 5번 선지로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 사실 기술적 용법이죠. 기술적 용법으로 도덕 문장을 해석해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거네요. 표현적 문장인 건데 기술적 문장이라고 착각을 해서 경험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참과 거짓이 판단 가능하다. 진리적 합성 판단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판단 상당히 내리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5번 선지 가기 전에 4번이 이미 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의도까지 한번 파악을 해본 겁니다. 34번 이게 핵심이죠. 내가 보기 잘 보라고 했지. 누누이 강조했죠. 육모 보기 전에 이 보기 섬세하게 보는 거 요즘에 트렌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반성해야 돼.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정답률 34%야. 근데 굉장히 땡큐한 문제란 말이야.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처리가 됐을 거고 요거 봐봐.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단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1, 2번은 여러분들 이제 잘 대응된다라는 거 이제 괜찮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보면요. 발을 푸니 잘 보인다 어쩌저쩌고 침숙해지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뭐에 대해 회의라는 거야?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있어. 그 다음에 절대자가 있어.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야? 요즘 트렌드라고 했잖아. 계속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라고. 와우. 그래서 답 3번 되겠죠.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 평가원이. 섬세하게 보기 대응시켜가지고 풀어라.
화가 나도 참으세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적응해야지. 이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씩 다 대응이 되거든? 근데 봐봐. 3, 4번만 절대자에 대한 회의,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 얘만 두 개를 대응시켜놨어 지금. 뭐가 이상했어야 돼. 절대자 쪽하고만 이제 두 개를 연관시켜놨고 굳이 4번에는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갔어야 되겠죠. 21번 보면요. 스텝 1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적 가치, 사적 목표 얘기하고 있어.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이야. 사적 목표는 이제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거고요. 공적, 국가, 사적, 가문 이렇게 연결시켜봐. 1번 장혜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혼약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 국가 쪽하고 연결되죠? 2번 장혜왕이 난신 왕위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한 데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한다. 국법으로 다스린 다음에 나한테 내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적권이 존중하고 사적 목표 실현하는 것도 괜찮죠. 3번 충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해서 이대봉이 출전한 데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 그래서 이제 이대봉이 충노의 침입으로 성상 피신, 국가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럼 국가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4번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제외한 데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 앞뒤 대응돼야 되겠지. 이대봉이 이시랑하고 제외를 했네? 둘 다 이시네? 자 그러면 이씨끼리 만났어. 느껴져? 그러면 이거 가문이야 국가야? 가문이야. 공적 활약 쪽이 아니죠. 사적 목표인 거죠. 그래서 답 4번 되겠죠. 빡세죠? 근데 이제 EBS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다라고 하면 처리하기가 좀 더 쉬웠겠죠. 상처를 입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번에 상처를 잘 입었습니다. 강해질 일만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